네, 3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죠. 5페이지에 1-3 성취 기준 볼게요. 성취 기준 밑줄 치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대화를 나눈다. 거기 대화 동그라미. 아까 말했던 말하기 방법 중에 뭘까요? 이 대화라는 건 목적지향 말하기일까요? 관계지향 말하기일까요? 당연히 관계지향 말하기겠죠? 대화니까요. 또 감정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핵심 개념은 친교 및 정서 표현, 즉 목적에 따른 담화 유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 요소는 감정을 표현하는 대화가 되겠네요. 성취 기준 해설 읽겠습니다. 1-3. 이 성취 기준은 대화를 나눌 때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밑줄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여기까지 밑줄. 이거 무슨 역량과 관련이 있을까요? 여기도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기를 이해하고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도록 하고 기쁨, 슬픔, 사랑, 미움 등 다양한 종류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래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다는 거, 그거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학방류 보면 1번 읽어볼게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대화 상황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밑줄, 교사 및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 상황을 선정하여 듣기 말하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교사와 대화도 되고요. 또래 집단, 서로 아이들끼리 대화하는 대화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선정해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감정을 표현하는 말하기를 지도할 때는 자신의 감정을 직접 표현하거나 거기 밑줄 역할극 등을 활용하여. 역할극은 지금 내 실제 감정이 아닌 거를 애들이 대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움이나 뭐 화남 같은 거를 표현하고 싶은데 사실 애들한테 화나는 상황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어떤 상황을 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친구가 네 새 장난감을 부셔버렸어. 뭐 이런 상황을 주면 그런 상황 가지고 애들이 역학극을 해보면 나오겠죠. 그런 게. 그리고 평방요 볼게요. 1번.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말하기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보세요. 강론 정리입니다. 1번. 마음을 나타내는 말의 특징. 마음을 나타내는 말에 뭐가 특징이 있나 보겠습니다. 거기 표정이나 몸짓 묶어서 뭘까요? 비언어적 표현이겠죠. 그렇죠?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서도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인물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에는 밑줄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그 말에는 한 가지 감정에 한 가지 말만 쓰는 게 아니라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나옵니다. 볼게요. 3번 상황이나 까닭 동그라미, 상황 동그라미, 까닭 동그라미. 상황이나 까닭을 자세하게 표현하면 이 마음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 즉 뭐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너가 이렇기 때문에 기분이 이래. 이런 걸 표현하면 좀 더 자세히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보겠습니다. 슬픔, 화, 두려움 등은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이므로 좋은 마음, 뭐 나쁜 마음이라고 지도하지 않도록 하래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슬프거나 화내거나 두려운 것도 늘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쁜 마음이라는 식으로 지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밑에 보겠습니다. 그 지도서 장면인데, 교과서 장면인데 거기 오른쪽 위에 보면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라고 보이죠? 그게 있다라는 거야. 즉 행복해요 라는 말 대신에 뭐도 쓸 수 있어요? 뭐 즐거워요, 기뻐요 이런 말도 쓸 수 있고요. 질투나요 이런 말 대신에 뭐 샘나요 말 쓸 수 있고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말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내가 강사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내고 싶은 거 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예를 들면 뭐 교사들의 대화 중에 이런 말은 바꿀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대화가 나오면 당연히 이것도 여러분들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고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는 거는 정말 기상천외한 데서 낼 수가 있어. 너무 다양하게. 그렇지만 제가 말했죠? 이렇게 쉬운 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거지만 이게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올까? 라는 것도 고민 좀 해보시라는 거죠. 두 번째, 마음을 나타내는 말 사용해서 역할놀이하기. 이거 역할놀이하기 밑줄 치시고 어떤 모형 쓸 수 있죠? 거기서 적어주세요. 기본 이론반에 있죠. 거기 지총에 있죠. 뭐죠? 역할수행 학습 모형이에요. 역할수행 학습 모형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지도서 원본을 볼 때는 뭐 많이 보시냐면 제가 이거 요약한 거는 강론 내용이에요. 그쵸? 뭐 인사하기, 인사의 의미 이런 식으로 내용을 설명드리잖아요. 지금 근데 지도서를 보시면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배웠던 그 모형들 있죠? 수업 모형. 수업 모형이 차시에 적용된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직접 교수 모형이라던가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이라던가 이런 모형들을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 그냥 단계명만 봤잖아, 그쵸? 기본 이론만 할 때 단계명 본 게 이 지도서의 차시별로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제가 여기다 넣지 못한 거야, 여러분들. 이해돼요? 저는 그냥 그 배우는 내용만 지금 강론반 요약 자리에 넣은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진짜 한 차시 한 차시마다 그 모형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적을 수가 없어요. 뭐 1-1, 뭐 1학년 1학기 1단원의 1차 시에는 무슨 모형이 써여 있고요. 그거 뭐 어떻게 다 넣어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건 지도서 원본을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원본을 볼 때 보시는 부분은 뭐라고요? 이런 내용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수업 모형의 흐름이 차시대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기본 이론반때 배웠던 모형이 뭐 어떤 단계가 어떻게 됐었지? 이걸 자꾸 리마인드 하는 거.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더 좋아요. 내용은 여기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벗어나는 내용은 말 특히 안 나올 거야. 많이 안 나와. 거의 없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어떤 내용이 더 없지? 김민호가 정리한 거 말고 뭐가 있지?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지도서 원본을 볼 때는 2차 시에는 어떤 모형이 이렇게 적용됐구나. 여기는 모형이 딱히 적용이 안 됐네. 그러면서 슥슥 보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역할놀이니까 역할 수행 학습 모형에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서 상황 설정하고 준비 및 연습하기 단계가 있는데, 상황은 이렇게 애들한테 줍니다. 어떤 상황을 줘요. 어떤 상황일까요? 친구에게 아끼는 로봇 장난감을 빌려주는 상황, 이걸 제시하니까 대화 장면을 하나 보여주죠. 남자의 1, 이거 내가 아끼는 건데 망가지지 않게 잘 가지고 놀아.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조심히 잘 가지고 놀게. 아끼는 장난감인데 빌려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상황을 설정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할 분석하고 역할을 정하고요. 누가 뭐 할지 역할 놀이를 연습합니다. 그런데 이때 역할에 어울리는 목소리와 표정도 연습해야 되고요. 그렇죠? 단순히 대사만 따닥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정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인물의 마음을 잘 표현했는지 점검하기, 이런 활동까지 한다라는 거죠. 화살표 볼게요. 실제 언어 생활에서 자신의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할놀이 학습을 통해 뭐하래요? 충분한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래요. 그 다음 넘어가서 6페이지입니다. 3번,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말하면 좋은 점.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듣는 사람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즐겁게 대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듣는 사람과 더 친해질 수 있어요. 무슨 말하기? 관계지향 말하기죠. 그렇죠? 그 다음 4번, 자신의 생각이나 기분을 더 잘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별표 칠게요.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말하는 방법이에요. 기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먼저 1번 어떻게 하래요? 듣는 사람의 상황 동그라미, 상황을 생각하며 말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지금 친구가 예를 들면 엄마한테 진짜 엄청 혼나고 왔어. 그런 상황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야,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을 생각해 봐야 돼요. 듣는 사람의. 두 번째, 듣는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된대요. 세 번째, 말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해야 된대요. 이거 뒤에도 나오는데, 예를 들면 대화, 특히 관계지향의 대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될 거야. 친구들이랑 대부분의 싸우는 이유는 그거예요. 나는 공감을 원하는데 얘는 지적을 해. 친구가. 그쵸? 나 오늘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애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가 힘든데? 이거 지적하라는 말 아니야. 그쵸? 야, 특히 교사들이 많이 겪는 부분이 뭐냐면, 일반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야, 너 그래도 방학 있잖아. 이렇게 끝나. 난 엄청 힘들어 죽겠는데 방학 있잖아. 아이, 놀러 가면 되겠네. 이렇게 끝나면 솔직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은 교사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돼요? 그런 게 뭐예요? 이렇게 말을 신중하게 생각하게 얘기 안 해서 그런 거야. 그게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죠. 4번,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으로 이야기한다. 표정도 중요하죠. 말로는 위로한다고 하면서 얼굴 웃고 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그래서 거기 화살표 볼게요. 그 밑줄, 자기중심적인 밑줄. 그게 바로 2학년의 얘기인데, 2학년 학생들의, 저학년 학생들의 특징을 얘기하는 건데, 자기중심적인 듣기와 말하기에 익숙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대화 상대의 상황이나 감정 등 모든 면을 고려해 말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쵸? 어렵다는 얘기야. 아까 말했잖아. 2학년들 생각해보면 뭐 한다고? 지 할 말만 한다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야, 듣는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얘기해봐. 이런 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는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말하도록 해서 거기 밑줄, 상대의 상황이나 기분을 생각하면서도, 거기 밑줄, 상대의 상황이나 기분을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준다. 즉,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주가 될 수밖에 없어야 그치만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게 뭐라고요? 상대의 상황이나 뭐 예를 들면 기분을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거를 좀 강조해 보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말만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방금 뭐 했죠, 애들이?
마음에 나타나는 말, 뭐 행복해요 이런 얘기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상황을 좀 애들한테 설정을 해줘가지고 얘가 이럴 상황인데 너가 무슨 말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때 상황이나 기분을 생각하는 거 뭘까요? 애들이 표정이 어둡다면 예를 들면 무슨 일 있어? 라거나 아니면 막 기분이 좋아서 얘기를 하면 막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맞장구 좀 쳐주는 그런 것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살펴볼게요. 밑줄.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는 인간관계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당연하죠. 그렇죠? 관계지형 말하기. 거기까지 밑줄 치고요. 읽어볼게요. 주고받는 대화로 사람들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세 번째,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자신의 기분이 상했던 적이나 반대로 기분이 좋았던 경험을 떠올리도록 해 자신의 한 말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또는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즉 거꾸로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너 어땠어? 남들이 이렇게 했을 때 기분 좋았어? 나빴어? 이렇게 해보면 나빴을 때도 있었고 좋았을 때도 있어요. 그쵸? 그거를 이제 거꾸로 생각해봐서 아,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역지사지처럼. 참고자료 볼게요. 소극적 듣기와 적극적 듣기가 있어요. 이거를 세부적으로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뭐가 뭔지 정도 알아야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소극적 듣기는 듣기인데 소극적이라는 말이야. 상대에게 관심을 표명하면서 화자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맥락을 조절해주는 격려 기술을 중심으로 이룬대요. 즉 소극적 듣기란 말은 뭐냐면 아이들한테 조금 말하고 듣는 상황에서 조금 상대방이 더 얘기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소극적 듣기인데 거기 1번 볼게요. 집중하기, 세 번째 줄에 있는 집중하기 동그라미. 집중하기라고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1번 적을게요. 이 집중하기는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상대에게 집중을 해 눈을 맞추고 몸을 향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적절한 손짓을 하는 것이다. 즉 듣기 하는데 예를 들면 누군가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러고 있는 사람이랑 이러고 듣는 사람이랑 당연히 뭘까요? 상대방의 더 말을 기운을 나게 하는 거는 방금 두 번째 했던 행동이겠죠. 그런 집중하는 행동이 소극적 듣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극적이란 말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듣는 상황이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듣는데 내가 어떻게 뭔가 이렇게 그 사람과 적극적으로 뭔가 대화를 하는 내용이 아니라 뭔가 이 사람이 더 대화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에서 소극적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집중하기가 있고요. 두 번째, 거기 격려하기 동그라미. 격려하기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2번 적어주세요. 격려하기는 상대가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기술이래요. 즉 뭐라고 예시를 하나 적어주세요. 어여 얘기해봐. 뭐 이런 걸 적어주면 돼요. 거기다 예시로 어여 얘기해봐. 무슨 일 있었어? 얘기해봐. 이런 거 있잖아. 친구들이 대화할 때 애들이 표정이 우울하고 이렇게 내가 엄마 아빠인데 우리 딸이 되게 우울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 있어? 얘기해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격려하기.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소극적 듣기에서 격려하기라는 얘기예요. 그럼 적극적 듣기는 뭔지 볼게요. 적극적 듣기는 청자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화자의 말을 요약 또는 정리하고 반영해주는 구실을 해서 화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듣긴 듣는데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거기 요약하기 동그라미. 요약하기 거기다 동그라미 1번 적을게요. 요약하기는 화자의 말을 그대로 요약해 재진술해주는 기술이래요. 그래서 상대의 말을 분명히 이해했음을 알리고 화자에게 현재 상태에 공감했다는 걸 드러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얘가 엄마 아빠한테 혼난 상황을 나한테 막 얘기했어. 그래서 너 엄마 아빠한테 좀 전에 이렇게 혼났다는 거구나 라고 얘가 방금 반문 얘기해 준 게 요약하기예요. 그쵸?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이 말 자체가 얘 말에 공감했다는 거잖아. 이해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요약하기 기술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반영하기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2번 적을게요. 반영하기란 화자가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해서 피드백해준다. 밑줄 재구성해서 피드백해준다. 그래서 공감을 했다고 느끼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약하기는 그냥 얘가 얘기한 거를 그냥 요약해서 재진술했다면, 반영하기는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공감하면서 예를 들면 표현해 주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엄마 아빠한테 엄청 혼났어. 그래서 네가 기분이 안 좋겠구나 라고 얘기한 거는 반영하기인 거야. 이해돼요? 요약하기는 뭐라고요? 얘가 얘기한 거를 그냥 그대로 진술하는 걸 요약하기. 근데 얘가 들은 걸 가지고 내 의견을 넣어서 공감해주는 듣기가 뭐라고요? 반영하기. 아시겠죠? 너 그래서 기분이 되게 안 좋겠다. 우리 뭐 먹으러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반영하기라는 거야. 아시겠죠? 공감적 화법은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공감해주라는 얘기고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공감적 화법의 방법 3가지가 있어요. 3단계가 있는데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읽고 넘어갈게요.
공감적 화법의 의사소통 전개 과정은 일반적으로 공감적 수용, 공감적 이해, 공감적 반응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아까 말했던 소극적 듣기와 적극적 듣기가 조금 이렇게 조금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한 거야. 비슷한 내용인데 볼게요. 먼저 공감적 수용 단계는 상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경청하는 걸 의미한다. 이거 뭐랑 비슷하죠?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 소극적 듣기에서 집중하기랑 비슷하죠. 그렇죠? 공감적 수용이라는 게 뭐야? 뭐 하는 거예요? 상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경청하는 걸 얘기한다. 즉 뭐예요? 아까 말했던 소극적 듣기에서 집중하기와 좀 비슷하다는 얘기죠. 꼭 매칭은 안 되지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화 참여자는 상대의 말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과정의 주요한 의사소통은 주의 집중하기, 수용적으로 경청하기, 관심을 가지고 듣기 등이 있대요. 두 번째, 공감적 이해 단계에서는 뭐 하래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대화 참여자는 공감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 상대의 생각과 감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집중해 듣고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는 인지적 노력과 상대가 대화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소극적 듣기에서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얘기했던 격려하기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적극적 듣기에서의 요약하기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소극적 듣기의 격려하기, 적극적 듣기의 요약하기 정도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뭐 굳이 매칭할 이유는 없지만 비슷한 의미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공감적 반응 단계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직접적으로 반영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메시지의 감정과 내용을 파악해 그것을 화자에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과정이다. 이 과정은 공감적 화법의 전달적 측면으로 공감적 화법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그 다음 밑줄, 공감적인 반응을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감정이입이 필요하고 화자의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공감적인 반응을 하려면 감정이입을 잘하고 심리 상태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야? 아까 말했던 적극적 듣기의 반영하기랑 좀 비슷하죠. 반영하기랑. 대화의 본질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 단락만 볼게요. 두 번째 단락만 밑줄.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밑줄 상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그 관계가 발전해 나가기를 원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대화의 본질이에요. 내가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랑 대화할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듣기 말하기 교육에서는 대화에 대해 지도할 때에는 정확한 의미 표현과 이해 측면보다는 그러니까 목적 전달에 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 전달하는 것보다는 뭐 하라는 거야? 밑줄 상대와의 인간관계를 고려한 효과적인 표현과 이해에 초점을 맞춰야 된대요. 즉 초등학교 듣기 말하기 교육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목적 지향의 말하기보다는 또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목적 지향의 얘기보다는 관계 지향의 측면에서 조금 적용을 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오른쪽 넘어와서 1-4 성취 기준입니다. 듣는 이를 바라보며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한다 예요. 자신 있게 말한다. 내용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자신 있게 말하기죠. 교학방류 세 번째 것만 볼게요. 바른 자세로 말하기를 지도할 때는 밑줄 말하기 자세와 관련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바른 자세, 자신 있게 말하기의 특징을 파악하도록 하래요. 즉 매체 자료란 뭐가 있을까요? 뭐 동영상이라던가 사진 같은 걸 보면서 바른 자세로 말하는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고 또 여러분이 아니면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 평방류도 한번 읽어보시고 3번만 볼게요. 바른 자세로 말하기와 집중하며 듣기를 연계하여 모든 학습자가 듣기와 말하기 활동에 고루 참여하도록 한다. 즉 말하는 사람은 바른 자세로 말하고 또 듣는 사람은 바른 자세와 집중하며 듣는 걸 같이 해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볼게요. 오른쪽 강론 정리 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방법은 1학년과 2학년이 다 나오는데 1번 볼게요. 말할 내용을 미리 생각하고 정리해야겠죠. 아까 말하기 전, 중, 후에서 뭐일까요? 전 단계에서 이런 걸 한다고 했죠. 그쵸? 그 다음 듣는 사람을 이제 말할 때 바라보며 말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크고 알맞은 큰 목소리라고 할 수도 있고 알맞은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야 되고요. 그 다음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서 바른 자세로 서서 말한다. 뭔가 말할 때 거기 화살표 볼게요. 교사는 말할 내용을 생각하고 정리해 말하는 일련의 과정을 시범 보이고 질문을 통해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교사의 사고구술법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사가 사고구술법이 뭐죠? 생각한 거를 말로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교사가 이거 시범 보이려면 이런 거야. 교사가 예를 들면 애들 앞에서 말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교사의 생각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말하기 전에는 내가 말할 내용을 정리해야지. 내 교사야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말하기로 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어. 이런 식으로
교사 원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직접 구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말하기 전에는 당연히 그냥 야, 얘들아 말하기 전에는 생각하고 정리해야 돼. 이게 아니라 교사가 직접 오늘 예를 들면 뭐 환경 보호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럼 그거를 자료를 찾는 방법부터 자료를 찾아서 이제 학생들 앞에서 말하는 걸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거를 그대로 말로 해주면 애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말하기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말하면서도 자신 있게 서서 똑바른 자세로 바르게 얘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시범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바른 자세로 말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사가 시범 보이라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사고구술법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을 통해 바른 자세로 자신 있게 말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즉 내가 시범을 보였으면 아이들이 선생님 말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질문할 거예요. 그런 걸 듣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 화살표 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고 바르게 듣는 태도가 중요한 까닭을 교사가 설명하기보다는 밑줄 학생들의 경험에서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유도한대요. 그러니까 뭐 바르게 듣지 않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이렇게 애들한테 거꾸로 물어본다면 아이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나한테 집중 안 하고 너무 그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은 좀 알 수 있겠죠. 그 의미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밑줄 말하기에 소극적인 학생일수록 말하는 경험 자체를 칭찬해 주라라는 거죠. 거기까지 밑줄. 그래서 뭐 하는 게 중요하다? 말하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저도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제가 서서 이렇게 강사가 돼서 얘기를 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초등학교 때는 발표 불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하고 싶어. 선생님 이쁨을 받고 싶어가지고 손은 들어. 제가 했던 거 똑같이 해볼게요. 선생님이 예를 들면 그렇게 눈을 마주칠 것 같잖아? 손을 내려. 진짜 그랬어요. 초등학교 저 한 3, 4학년까지 그랬던 것 같아. 오히려 5, 6학년 때 좀 나댄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1, 2, 3, 4학년 때까지는 선생님이 이쁨을 받고 싶고 뭔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있는데 이렇게 나한테 모든 시선이 이목이 집중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랬는데 애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1, 2학년은 그쵸? 여러분들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 많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말하기 소극적 학생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의 경험 자체를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말을 더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애들이 손 들어서 뭔가 발표하고 말하는 그 과정을 칭찬해 주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 다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단지 목소리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것만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래요. 그 다음 밑줄 즉 거기 오타입니다. 대가 아니라 때죠. 때와 장소에 따라 목소리의 크기를 알맞게 조절해야 함을 알게 한다. 그쵸? 때와 장소에 따라 친구랑 같이 짝 활동할 때는 목소리 크게 안 해도 되죠. 근데 이제 밖에 이렇게 모든 발표를 한다거나 이렇게 전체 발표를 할 때는 당연히 또박또박 들리도록 크게 말해야 되죠. 이런 것들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말하기는 듣기와 함께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듣는 사람의 반응이 말하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신 있게 말하기에서는 듣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 말하는 사람이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주눅이 들 수도 있으므로 밑줄 듣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거 너무 그거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따라서 학생들이 친구의 발표를 주의 깊게 듣고 친구의 말이 틀리더라도 웃거나 놀리지 않도록 지도한다. 웃지 말고, 그쵸? 저도 이거 1, 2학년 내용이지만 공감이 되지. 작년에 이제 그 특강을 간 적이 있어요. 뭐 어느 교대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몇몇 교대를 갔다 왔어요. 근데 당연히 저는 신규 강사였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커리큘럼이 나가는 강사도 아니었고 내년에 뭐 할 거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무료 특강이긴 했지만 어쨌든 특강을 갔는데 그때 이제 예를 드는 거야. 어떤 교대에서는 진짜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너무 까르르 거리고 좋아해 줬어.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의 그런 태도가 말하는 사람을 춤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막 하게 되고 이런 게 있고요 저런 게 있고요 얘기가 되는데 어디에서는 근데 그게 그 학생들의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너무 큰데 몇 명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이지도 않았고 너무 멀어서 너무 컸으니까 대강당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학생들의 표정이 잘 안 보이고 예를 들면 몇 명 없는데 한 명이 막 쓱 나가. 그럼 내 입장에서 아씨 내가 뭐 말 잘못하나 보다. 망했다.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듣는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그냥 그런 거 흔들리지 말고 얘기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잖아. 근데 만약 애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강사니까 강사인데도 그런 큰 데에서 떨리는데 애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데 나오는 것도 엄청 큰일인 거예요. 그렇죠? 1, 2학년 애들 입장에서 그런데 나오는데 애들이 막 키득키득거리고요. 제가 말 더듬는 거 봐. 이렇게 하면 걔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게 앞으로 그거는 진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말게 지도를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1, 2학년 애들 이게 이론대로 안 돼. 이걸 당연히 애들도 알아. 애들도 뭐 이렇게 지적하면 안 되는 거 이게 설명해주면 아는데 막
말 더듬고 하면 웃어요. 막 까르르까르르 난리가 나. 근데 얘가 당연히 그냥 묻어난 아이면 그냥 뭐래 이러고 그냥 가는 애도 많아. 그럴 때도 있어요. 진짜 뭐 자기 할 말만 하고 나오는 애도 있고, 근데 이제 막 소심하고 눈치 보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말 목소리가 안 들리면 여기서 안 들려요 선생님 안 들려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걔는 거기 또 부담이 돼가지고 또 목소리가 더 기어 들어가고. 근데 그럴 때 주의할 점이 학생한테 푸시하면 안 돼요. 이 학생한테 더 얘기해 볼래? 큰 소리 얘기해 볼래? 이렇게 하면은 걔한테 그거 트라우마야. 못 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못 해. 그럼 그냥 뒤에서 이렇게 꼭 안아주고 그냥 오늘 발표 잘했네 이러고 그냥 자리에 앉혀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다음에 또 조금 이렇게 한 번 더 연습해 보는 거야. 조금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이렇게 연습해 보고 하는 거지. 그 상황에서 애들이 막 놀리거나 아니면 뭐 목소리 너무 작아서 안 들려요 이런 상황에서 뭐 민수야 좀 더 크게 볼래? 교사가 이렇게 강요를 해버리면 굉장히 그 학생한테는 그게 엄청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상대방 가해자라는 표현도 웃기지만 걔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학생한테 그냥 잘했어 하면서 그냥 들어가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했는데 들어가 이것도 안 되지만 뭐 하지도 않았는데 좀 해볼까? 아니면 물어봐야지. 얘한테 물어보고 좀 할 수 있겠어? 근데 목소리가 더 안 커져도 그냥 들어준다거나 좀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게 필요한 거야. 1, 2학년 특히 저학년들한테는. 아시겠죠?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이 교사 마음 같지가 않아요. 성인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너무 쉬운 일, 특히 또 많이 여러분들한테 오판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게 있어서 얘기 드린 건데 1, 2학년 거는 당연히 물리적으로 애들이 작기 때문에 교사도 조심하는 게 있어요. 근데 5, 6학년은 다 큰 성인 같거든요. 너무 또 같이 지내다 보면 또 애들 다 큰 것 같아. 그렇다고 좀 어떻게 보면 교사가 막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다 큰 것 같으니까 말귀 다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조금 편해져서 편하게 말하는 애가 있는데 걔네도 분명히 애들이에요. 애들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교사가 하는 말에 무심코 상처받는 경우도 많고 엄청 그런 걸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셔가지고. 근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말 실수도 하고 애들한테 실수도 하고 하지만 그럴 때 반응, 뒤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후처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애들한테 실수를 그러니까 교사라서 항상 완벽하지 않다라는 교사이기 때문에 너네들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선생님도 사람이고 너희들 실수할 수 있고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실수했으면 미안하다 라고 쿨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태도를 하면 애들이 그거 분명히 다 알아요. 근데 아집 있는 선생님이죠. 아집 고집고 아집 막 나는 내가 한 말은 다 맞고 막 선생님 실수할 수도 있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은 그렇게 식으로 설명하면 애들 특히 여자학생들이 삐진 거는 돌이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여학생들 남자 선생님 좋아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좋아해요. 잘생기고 못생긴 걸 떠나서 그냥 좋아하는데 이게 한 번 틀어지잖아요. 한 번 틀어지면 이거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사실 뭐 일로 와봐 컵라면 한번 끓여주면 풀려요. 원래 안 되는데 이제 몰래 이제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했다 이러면서 막 남자들끼리 그런 게 있어요. 뭐 과자 하나 찔러준다거나 이러면 남자들은 뭐 삐지고 뭐 그냥 풀린 경우가 많아. 물론 안 그런 일도 있지만 근데 여학생들은 뭐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그냥 얘와 나와 감정적으로 틀어진 상황에서는 뭐 앉혀서 얘기를 할 거야 뭐 할 거야 뭐 오지도 않아요. 안 물어봐 안 보지도 않아. 근데 나중에 어떤 기회가 생겨서 물어보면 진짜 저도 그런 적 있어. 4학년밖에 안 되는 애였거든. 여자애였는데 삐진 거야. 삐졌어. 분명히 내가 볼 때 삐졌어. 근데 대놓고 물으면 하긴 안 삐졌대.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얘는 평소에 하던 거 안 하거든요. 원래는 막 칠판 지우는 거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막 안 시켜도 제가 하겠다고 나오는데 걔가 손을 안 대서 안 드는 거야. 안 들고 뭐 내가 뭐 하는 거에 뭐 반응도 없어. 근데 이제 언제 얘기했냐면 한참 뒤에 이제 방과후 학습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지금 몇 명 없잖아요. 몇 명 없는 데서 걔 이름 민지였는데 민지야 선생님한테 솔직히 선생님 서운하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서운해. 왜 뭐가 이렇게 내한테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고. 선생님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진짜 사과할 테니까 얘기해보라 그랬어. 그때 원인이 뭐였던 거 알아요? 뭐였는 줄 알아요? 방과 후에 애들 다 갔을 때야. 걔는 뭐 방과 후 학교였나 뭘 하면서 복도를 지나갔나 봐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애들 보내고 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업무하느라 바빠요. 업무를 막 하고 뭐 하느라 바빠가지고 뭐 이거를 막 부장님한테 뭐 갖다 줘야 될 때도 있고 막 해서 막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은데 저도 그런 상황에서 아마 복도를 지나갔나 봐. 근데 걔가 인사하는 걸 제가 안 받아줬나 봐요. 진짜 별거 아니었어. 근데 나는 그냥 그게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나 보지. 나는 인사를 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걔는 자기 인사를 안 받아준 거야. 그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3개월 했다니까요. 그거 알고 그냥 풀고 나니까 너무 애가 또 행복해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엄청 중요해요. 여자애들이랑은 절대 척지지 마세요. 특히 여자 선생님들은 또 더 힘들 수도 있어. 여자애들이 확실히 있어요. 남자 선생님보다 여자 선생님한테 좀 질투하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여자들끼리니까 그런가 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저는 모르지만 저한테는 없었던 경험이지만 동료 여자 선생님한테 들어보면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쓰는 뭐 화장품 같은 거 엄청 물어본대요. 같은 여자인 거야. 같이 여자로 보는 거지, 그치? 5, 6학년 여자애들은 선생님을 여자로 보기 때문에, 같은 여자로 보기 때문에 뭐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선생님의 패션이라던가, 뭐 그리고 남자친구가 있는지 이런 거 엄청 궁금한데, 그런 데서 삔뜨가 나가면 오히려 여자 선생님이 여자애들이 삔뜨나간 거를 바꾸기에는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온갖 방법을 써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나중에 발령 나셔가지고 할 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뭐 계속 딴소리 하는 것 같지만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얘기하지만. 발령 나셔서 3월에 이제 발령 나든 뭐 9월에 발령 나든, 9월 발령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3월 발령 나셔가지고 애들한테 진짜 그거 그때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본인의 스타일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조금 유한 선생님이 되겠다, 좀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겠다고 하면 평소에 어떤 상황에서는 기준을 정해야 돼. 어떤 상황에서는 너네는 정말 친구 같지만 정말 어떤 내가 용납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너네한테는 정말 뭐 벌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너네한테 정말 이렇게 그거에 해당하는 일을 할 거다, 응징을 할 거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 아니면 이게 아니라면 아예 처음부터 기준을 갖고 무서운 선생님으로 가든가. 무서운 선생님으로 간다고 해서 애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면서도 좋아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근데 제일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저도 실수한 거예요. 1년 차에 실수한 게 뭐냐면, 처음엔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했다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하니까 무서운 선생님이 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먹히는 거야. 왜냐면 애들은 내 이 모습을 봤거든. 너무 해맑고 웃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갑자기 2달 뒤에서 야, 뭐 해봐, 이렇게 이게 안 먹히는 거야. 아무리 내가 무서운 척을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3월 달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 애들과의 기싸움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당연히 말 잘 들어요. 내가 어떤 선생님이든 뭐 어떻게 수업을 하든 처음에는 일단은 걔네들도 그런 거지. 야가 빠졌거든, 애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저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인가. 담임을 딱 바뀌고 나서 보는데, 특히 3, 4월은 그게 있어요. 전 담임 선생님들의 애착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게 돼요, 애들 입장에서. 전에 내가 4학년이야. 그럼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김민우 선생님이 저렇게 하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나에 대한 애정으로 돌려놔야지, 계속 그런 비교를 나에 대한 미움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 선생님이 어쨌든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면 애들은 점점 이제 자기랑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애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순간 이제 애들에서는 전에 선생님은 안 그랬는데 이 선생님은 이상하네, 막 이렇게 가버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급 운영이 어려워지는 거야. 학급 운영이 편하면 정말 1년이 편해요. 1년이 편해지고 수업할 때 진짜 재밌어요. 근데 애들이 기본적으로 내 수업을 안 들으려고 하고 막 나를 안 좋아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수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쵸? 진짜 그런 상황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생겨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면 현장학습을 가야 되는데 애들이 말 더럽게 안 들어.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물론 애들끼리, 남자애들끼리 막 좋아가지고 떠들고 막 그러다가 내 말을 안 듣는 경우도 있지만, 밖에 나가면 일부러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싫어하면. 그런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진짜 힘들어지는 거야. 고달파요. 울어요. 막 울어. 선생님도 울어. 진짜 너무 힘들어서 울어. 그러니까 이게 내 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교장 선생님한테, 교감 선생님한테 깨지고 와도 우리 반에 가면 내 편이 있는 거랑, 그거랑 상관없이 어느 상황에서도 이 학교에 내 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도 날 안 좋아하고, 일은 힘들고, 신규니까 일은 힘들고, 교장 교감 선생님은 뭐 이러라 저러라 나한테 얘기하고, 그럼 학교 생활이 재미없는 거야. 좀비처럼 걸어다녀요 여러분들. 학교 출근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어렵게 공부해서 발령 받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간 학교인데 학교 생활 우울해진다니까.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근원적인 기초는 아이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즐겁게 할 걸 생각하고 우리는 공부를 다시 해봅시다. 그 다음, 자신있게 말하기는 거기 밑에 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화살표예요. 자신있게 말하기는 개념적 지식이나 방법적 지식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요소가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진 학생들이, 거기 동그라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도한다.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학생 자신이 말하는 것을 녹음하거나 녹화 동그라미, 녹화해서 듣거나 보는 것은 말하기 실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된대요. 특히 학생 자신이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목소리를 말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림들이 있고요. 내용 보시고 이런 것들 중요시해서 말할 때 주의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럼 참고자료 볼게요. 말하기 불안 최소화. 첫째, 거기 밑줄, 화자의 말하기 경험을 많이 갖게 한다. 그러니까 말하기 사실 불안한 건 당연해요. 근데 자꾸 경험해 보면, 저도 그렇잖아요.
자꾸 강의를 해보다 보면 좀 편해지는 게 있어. 애들도 마찬가지야. 발표 상황을 자꾸 해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게 있어요. 그렇게 자주 해보라는 거죠. 둘째, 거기 밑줄 칠게요. 학생이 말을 할 때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된다. 사실 뭐든 그렇죠. 모든 애들이 처음 하는 게 당연히 틀릴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밑줄. 학생이 말을 할 때 긍정적인 보상을 하도록 한다. 이런 긍정적인 보상이라는 거는 뭐 사탕 같은 걸 주라는 게 아니에요. 읽어볼게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청자들이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웃는다거나 긍정적인 표정을 짓는다면 자신감을 회복하여 말을 하고 싶어지고 잘하게 될 것이다. 옆에 적어주세요. 격려하기. 이런 긍정적인 보상을 해주라는 거죠. 넷째 밑줄. 말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도록 한다. 갑자기 말하게 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준비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밑줄. 여러 담화 종류에 따른 말하기 경험을 많이 갖도록 해야 된다. 즉 뭐 대화라거나 발표라거나 연설이라거나 아니면 학급 회의에서라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자꾸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기 불안을 최소화하려면. 그 다음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 여러 담화 상황 속에서 말하기 경험을 해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저런 일을 해봐야 돼. 뭐 교장 선생님과의 인사, 학생 선생님과의 인사만 해도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이제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 주인과의 인사, 당연히 다양한 상황에서 또 해보는 거야. 자꾸 해봐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말을 빠르기와 높낮이를 한번 읽어보세요. 체크해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1-5입니다. 말하는 이와 말의 내용에 집중하여 듣는다예요. 내용 요소는 뭐예요? 집중하며 듣기. 당연히 1, 2학년군 학생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하여 듣기가 중요합니다. 성취 기준에서 읽어볼게요. 1-5. 이 성취 기준은 바른 듣기 방법과 태도를 배우고 연습함으로써 말하는 이를 존중하고 말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했대요. 말하는 이와 말의 내용의 주의를 집중하여 듣는 것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뿐만 아니라 밑줄 상대를 배려하며 듣는 태도의 문제이며 계속 밑줄 언어 예절과도 관계가 있대요. 언어 예절. 그다음 계속 밑줄 칠게요. 눈 맞춤, 고개 끄덕임 등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며 듣고 있음을 상대가 알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래요. 즉 고개 끄덕임, 눈 맞춤 같은 게 뭐라고요? 상대방이 내가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게끔 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라는 거죠. 교학방류 1번 밑줄 칠게요. 집중하며 듣기를 지도할 때는 어떻게 하래요? 밑줄 듣는 이의 반응에 따라 말하는 이의 기분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는 활동을 활용하래요. 그쵸? 그 다음 평방류 볼게요. 바른 자세로 말하기와 집중하며 듣기를 연계하여 모든 학습자가 듣기와 말하기 활동에 고루 참여하도록 한다. 바로 전 성취 기준이 뭐였죠? 바른 자세로 말하기였죠. 지금 뭐예요? 말하는 이와 말하는 내용에 집중하며 듣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뭐야? 지금 평방류에는 바른 자세로 말하기와 집중하며 듣기를 연계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는 어쩔 수 없이 상호적인 활동이에요. 한 명이 말하면 한 명은 들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같이 수업을 녹여내라는 거예요. 바르게 듣는 자세 너무 쉬우니까 한번 볼게요. 선생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두 발은 모아서 바닥에 닿도록 한다.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붙여야 한다. 허리를 곧게 펴고 만져야 한다. 여기 내용이 좀 더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로 낱말을 읽고 쓰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로 듣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제 밑줄 모든 학습이 교사의 말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해 바른 자세로 듣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즉, 뭘 인식하라고요? 모든 학습이 교사의 말을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몇 단원이죠 이거? 1학년 1학기 1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오겠죠. 그쵸? 이제 앞으로 배울 게 교사가 말하고 이제 학생들이 듣는 건데 이제 너는 잘 들어야 돼. 이게 뭐의 출발점이라고 알아야 된다고요? 학습의 출발점. 교사의 말을 잘 듣는 게. 그거 강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바른 자세로 이야기를 듣는 방법입니다.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듣고요. 그 다음 말을 귀 기울여 듣고요. 말을 들을 때 딴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인강 들을 때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볼게요. 이야기를 들려줄 때 영상으로 된 동화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뭐 하래요? 교사가 직접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향해 들고 읽어주도록 한대요. 계속 밑줄 움직이는 화면보다 고정된 그림을 보는 것이 독해력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이래요. 거기까지 밑줄. 또 학생들은 친숙한 교사의 목소리에 더 집중을 잘한대요. 그래서 영상으로 된 이렇게 화면 보여주는 것보다도 뭐 하래요? 직접 책을 읽어주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3번 별표 칠게요. 여럿이 함께 들을 때 바른 예절입니다. 1번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들어야 되겠죠. 거기 옆에다가 눈 맞춤 적으세요. 눈 맞춤. 2번
들은 내용을 이해했으면 고개를 끄덕여도 좋다. 고개 끄덕임이죠. 뭐 끄덕이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다른 친구가 말을 하고 있을 때 방해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 이야기 장소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얘기하고 있는데 휙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5번 이야기를 듣는 중간에 말을 끊지 않는다. 정말 1, 2학년군에서는 이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별표 쳐놓고 외우세요. 참고들을 볼게요. 바른 듣기 자세를 위한 시선 알기예요. 시선 알기. 눈을 어떻게 시선을 어떻게 둬야 되냐 이거거든요. 교사가 학생들에게 바르게 듣기를 위한 시선을 안내하며 함께 활동을 해보래요. 1번 선생님의 눈을 보세요. 밑줄 눈을 보며 들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눈을 보며 들으면 뭐가 좋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거기 답변 밑줄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살필 수 있습니다. 2번 선생님의 손을 보세요. 손 동그라미. 손을 보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대답 밑줄 칠게요.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했을 때 내가 뭐 예를 들면 손짓 같은 거 한다거나 뭔가 가르치고 말할 때는 뭐가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선생님의 몸짓 동네, 몸짓을 보세요. 몸짓을 보며 들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답변 밑줄. 말하는 내용을 더 실감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몸짓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죠. 이처럼 들을 때에는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손을 보고 몸짓을 보며 집중해야 들어야 된다. 2번 표현 행위로서의 듣기. 표현 행위 동그라미 칠게요. 표현 행위. 첫 번째 줄 밑줄. 청자의 듣는 태도는 화자에게 수많은 의미를 표현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청자가 듣는 태도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거야. 그쵸? 당연하죠.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 다 표현이 되죠. 청자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침묵하고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는지 등은 그 자체로 화자에게 많은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즉,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특강 갔는데 아무도 뭘 안 적고 이러고 봐. 그럼 내가 지금 뭐 가르치지 못하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는 사람이 와 이러고 들어. 그럼 당연히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의미가 있다는 거야. 듣는 거. 청자의 반응이. 아시겠죠? 또 청자의 반응은 밑줄, 얼굴 표정, 고개 끄덕임, 침묵 등의 비언어적 태도로 나타날 수 있지만 계속 밑줄, 질문하기 동그라미, 질문하기와 같은 적극적인 언어 표현 행위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듣기 표현 또한 행위라고 할 수 있대요. 듣기 표현 또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모든 활동의 기본은 듣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3번은 4번 초등학교 1학년이 갖춰야 될 듣기 능력. 거기 걸어치고 듣기 능력의 기본 요소인 올바른 거기 동그라미 듣기 태도를 갖춰야 된다. 듣기 태도. 첫 번째 줄만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단락만 읽어볼게요. 1학년 때 가장 공들여 갖춰야 할 듣기 능력은 거기 동그라미 듣기 태도이다. 그 다음 밑줄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바르게 앉아 말하는 사람을 바라본다. 미소 짓거나 고개를 끄덕여 이해했다는 신호를 보낸다 등의 기본적인 뭐래요? 듣기 태도를 익혀야 된대요. 1학년 학생들한테.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10분 쉬었다가 1-6 들어갈게요.